홍콩의 한 광장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벌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수다를 떨어요. 관광객들은 처음 보면 무슨 축제인가 싶을 정도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전부 다른 나라에서 온 가정부들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의 여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간 항공사를 띄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연합체를 만들자고 처음 제안한 것도 이 나라였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수천 명의 군인을 보내준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 한 명 때문에 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뿌리가 깊어요. 우선 과거에 정말 잘 살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흔히들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다고 하는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확실히 형편이 나았어요. 우리는 전쟁 직후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축에 속했거든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낫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유했던 건 아니에요. 같은 시기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섬나라 도시국가나 반도의 다른 나라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극빈국이었던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을 뿐 부자 나라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당시 조건만 놓고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이에요. 땅속에는 귀한 광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속과 희귀 자원들이 풍부했죠. 기후도 좋아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기름진 땅에서 온갖 작물이 잘 자랐습니다. 강대국의 경제 지원도 받았어요. 출발선에서는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최소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 돈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3명 중 1명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 절반 이상이 평생 병원 한 번 못 가본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 삶은 나아진 게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나라의 부가 극소수에게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 몇 퍼센트가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경제가 커져도 혜택은 위에서 다 가져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물가만 올라서 더 힘들어집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나눠보면 충격적인 그림이 나와요. 가난하거나 겨우 먹고 사는 층이 전체의 8할을 넘습니다. 진짜 여유 있게 사는 집은 100집 중 2집도 안 돼요. 이런 구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떠납니다. 대학까지 나온 인재들이 고국에 남아봤자 기회가 없으니 해외로 나가버려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고향에 있어도 희망이 없으니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앞서 말한 홍콩 광장의 여성들처럼요. 세계 곳곳에서 이 나라 출신 가정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 부유한 도시들에서도요. 가정부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국가 경제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자국민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구조인 거죠.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조건이 나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다른 나라들은 성공했는데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을 찾으려면 정치를 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 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정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현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난한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자원이 거의 없는데 잘 사는 나라들도 많고요. 정치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정치에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도, 극심한 빈부격차도 결국 부패한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면 식민 지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하던 시절,
식문형 비용을 현지에서 뽑아내기 위해 대규모 농장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잘 자라는 작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가 지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어요. 콜과 손잡고 온갖 세금을 물렸습니다. 한 농민들은 하나둘 파산했고 전부 대지주들 손에 들어갔죠. 이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통치하기 편했거든요. 그러나도 지배국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지주들과 부패한 관리들을 원망했지 먼 나라 지배자를 욕하진 않았어요. 독립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땅을 다시 나눠주자는 개혁이었죠. 이 개혁에 앞장선 지도자가 있었어요. 전쟁 영웅 출신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인물이었습니다. 선거 유세에서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챙기겠다고, 가족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외쳤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청렴하게 살았고 내란을 진압하면서 국제적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이 지도자 아래에서 나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개혁이 조금씩 진행됐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득권층의 반발로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성장하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어요. 지방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죠. 충격이 컸지만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좋은 지도자를 잃은 건 안타깝지만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곧 시작될 거라는 걸요. 한 야심가가 권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가 20년 넘게 나라를 쥐고 흔들면서 앞선 지도자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변호사 출신의 야심가는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 앞에서 개혁을 약속했어요. 농업을 살리겠다, 땅을 나눠주겠다,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외쳤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전 지도자가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권력을 잡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친인척과 측근들에게 사업권을 몰아주고 부유한 가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았죠. 나라 국가는 개인 금고처럼 사용됐어요.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당시 나라 전체 빚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한 가족이 빼돌린 돈이 국가 부채 규모라니요. 부정과 비리가 일상이 됐습니다.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심지어 작은 민원 하나 해결하려 해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었죠.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 갔어요. 이 시기에 땅 주인들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농장만 가진 게 아니라 기업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인들과 손잡고 온갖 산업에 발을 들였죠. 은행도, 방송도, 통신도, 유통도 전부 몇몇 가문이 장악했습니다. 식민시대부터 내려온 지주 계급이 이제는 재벌이 된 겁니다. 그것도 정치 권력과 완전히 결탁한 재벌로요. 어느 순간 이 가문들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힘이 커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선거가 이들의 힘을 더 키워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표를 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 먹고 살 돈을 주면서 표를 받아냈어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테니 우리 편에 투표하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부하기 어려워요.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인데 먼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거대한 표밭을 만들어 놨으니 선거에서 진리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가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준 표 없이는 당선이 불가능하니까요.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찍어 누르면 끝이거든요. 정치가 통째로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예요. 부는 더 위로 쏠렸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갈 때쯤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구나.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권력자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임기 종료 1년 전 갑자기 나라 전체에 비상 상황을 선포했어요. 안보 위협을 핑계로 모든 권력을 움켜쥔 겁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감옥에 갔어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사람들은 전부 탄압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공포가 사회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땅 주인 가문들은 이 상황을 반겼어요.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이 영원히 권력을 쥐는 게 나쁠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었죠. 서로 윈윈이었던 겁니다. 권력자는 가문들의 돈과 표로 자리를 지키고 가문들은 권력의 비호 아래 사업을 키웠어요.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그런데도 이 체제는 2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공포와 체념 때문이었어요. 저항하면 사라지니까 입을 다물었고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권력자에게 대항하던 한 정치인이 암살당한 겁니다. 인기 있는 야당 인사였죠. 해외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총을 맞았어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제 상황도 한몫했어요. 그동안 성장하던 것처럼 보였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먹고 살기 더 팍팍해지니 체념했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의 힘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어요. 처음에는 수천 명이었다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권력자는 쫓겨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암살당한 정치인의 부인이 새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선거에서 의회를 채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이 그 가문들 사람이었거든요. 독재자는 쫓아냈지만 독재자를 뒷받침하던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의회가 막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국민들은 왜 또 그들을 뽑았을까요? 눈앞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선거 때마다 돈이 돌고 일자리가 약속됐어요. 먼 미래보다 오늘 저녁 밥상이 급했습니다. 그렇게 표는 다시 가문들에게 돌아갔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20년 넘게 부패가 당연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 그게 정상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저항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정치는 특정 가문들만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됐죠. 정치인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은 바뀌어도 성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하고 삼촌이 하다가 조카가 하는 식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독재자 기억하시죠? 쫓겨난 지 30년도 더 지났는데 그 아들이 최근 대통령이 됐어요. 네,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독재자의 아들이 민주적 선거로 당선됐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다 아는데도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독재 이후 들어선 민주정부들이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부패는 여전했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는 생각이 퍼졌어요. 적어도 그때는 질서라도 있었다. 혼란스럽지는 않았다는 식으로요. 향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것만 남거든요. 젊은 세대는 아예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부모 세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화려한 과거를 약속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죠.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땅을 둘러싼 싸움에서 진 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독립 후에 제대로 된 개혁을 했어야 해요. 땅을 가진 소수에게서 빼앗아 다수에게 나눠줬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을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다른 나라들처럼요.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 작은 섬에서 시작한 나라,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어요. 셋 다 가난했고, 불평등했고, 부패가 심했습니다. 출발선은 비슷했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운명은 완전히 갈렸어요. 앞에 두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됐고, 뒤의 나라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였어요. 땅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앞에 두 나라는 토지 개혁에 성공했어요. 소수가 독점하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줬죠. 땅 귀족들은 힘을 잃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착취당하지 않으니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겼어요. 생산성이 올라갔죠. 농업에서 나온 이익은 다시 투자됐습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항만을 만들었어요.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팔았습니다. 외화가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이 팔았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전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반면 세 번째 나라는 토지 개혁에 실패했어요. 시도는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죠. 땅 주인들의 힘이 너무 셌거든요. 정치를 쥐고 있으니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킬 리가 없었습니다. 개혁은 구호로만 남았어요. 결국 건국 초기의 불평등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불평등이 구조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성장해도 혜택이 골고루 퍼지지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더 가난해져요.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없으면 내수 시장이 커지지 않아요.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포기합니다. 악순환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불평등이 고착되면 사람들의 의욕이 꺾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교육을 받아도 기술을 익혀도 결국 윗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거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차라리 기회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인재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남은 사람들로는 혁신이 어려워요. 기술 발전도 더뎌지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떠납니다. 고향에 남아봤자 희망이 없으니까요. 해외에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본국보다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외국으로 나가 일합니다. 선원으로, 건설 노동자로, 간호사로, 가정부로요.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고향에 보내죠. 아이러니한 건 이 송금액이 국가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해에는 나라 전체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국민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구조인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니 국민들이 알아서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까요? 경제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파이가 작다고 표현해요. 경제 규모 자체가 작다는 뜻이죠. 왜 작을까요? 만들어서 파는 게 없어서예요. 제조업이 약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야 외화가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성공한 나라들을 보세요. 전부 제조업으로 일어섰어요. 처음에는 옷이나 신발 같은 간단한 물건부터 시작했죠. 그러다 점점 기술력을 쌓아서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까지 만들게 됐어요. 수출이 늘면서 경제가 커졌고 국민들 소득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표준적인 개발도상국의 성장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 길을 못 갔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너무 낮아요. 대신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죠. 서비스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수출이 안 되잖아요. 호텔이나 음식점이 외화를 벌어다 주지는 못합니다. 관광 정도가 그나마 외화를 벌어오는 서비스업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안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해요. 전기가 자주 나가고 도로 상태가 안 좋고 항만 시설이 낙후됐죠. 관료주의도 심합니다. 허가 하나 받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비용도 들어가고요. 기업하기 힘든 환경인 거죠.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기업이에요. 해외에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합니다. 통신, 유통, 부동산, 금융 같은 분야죠. 이런 사업은 파이를 키우지 않아요. 이미 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새로운 부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불리하게 작용해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물건 이동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통제력도 약해집니다.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통합 경제 정책을 펴기가 힘들죠. 자주 겪습니다. 태풍 수십 개씩 지나가요. 지진 작고 화산도 있죠. 터지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무너져요. 다시 해야 합니다. 반복되면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해안 지역이 위협받고 있죠. 영향을 미칩니다. 로 수확량이 들쭉날쭉해요. 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모든 문제가 얽혀 있어요. 지역 실패가 불평등을 만들었고, 불평등이 정치를 망쳤고, 망가진 지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아가니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많이 더 발전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에요. 여기에 지리적 불리함과 자연재해까지 더해졌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구조를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기득권과 싸워야 합니다. 너무 강해요. 안 되고, 혁명은 위험하고,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적응하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권력자에게 줄 서고, 눈앞의 이익을 챙기고, 기회가 되면 떠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 전체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세대 중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보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됐어요. 왜 우리만 이래야 하나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작은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흐름이 되지는 못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그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개혁 지도자가 살아서 임기를 마치고 후계자를 키우고 개혁을 완성했다면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을 겁니다. 토지 개혁이 성공했을 거고, 소수 가문의 독점이 깨졌을 거고, 중산층이 두꺼워졌을 거예요. 옆 나라들처럼 경제 기적을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상상이 더 씁쓸한 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발선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었거든요. 자원도 많았고, 교육 수준도 나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성공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사고, 한 명의 독재자, 그리고 바뀌지 않은 구조 때문에 수십 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바뀔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있거든요. 해결책도 알고 있어요. 토지를 재분배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제조업을 키우고, 인프라를 깔아야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실행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혁을 하려면 기득권과 싸워야 합니다. 땅 가진 가문들, 정치를 장악한 집안들, 기업을 독점한 재벌들과요. 그들은 현재 체제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요. 바뀌면 손해니까 죽기 살기로 막을 겁니다. 돈도 있고 표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어떨까요? 국제사회가 개혁을 요구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안정적인 동맹이 필요하면 현 정권을 지지해요.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뒷전이 되기도 하죠. 게다가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도 있어서 대놓고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국민들 스스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의지가 꺾여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학습된 무력감에 빠졌어요. 뭘 해도 안 된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퍼져 있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물리적인 장벽보다 마음의 장벽이 더 높아요. 젊은 세대가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세상이 열렸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우리만 이런지 비교할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선진국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작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고발하는 시민단체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운동들, 지역 사회를 바꾸려는 풀뿌리 활동들이요. 아직은 거대한 물결이 되지 못했지만 불씨는 살아있어요. 언젠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만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옵니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세우거나 비영리 단체를 만들거나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죠. 숫자는 적지만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돌파구도 없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아웃소싱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인력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서 콜센터나 사무지원 업무를 맡는 거죠.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있어요. 게임 개발이나 앱 제작 같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도 잠재력이 커요.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잖아요. 열대 해변, 산호초, 청정 바다가 있습니다. 제대로 개발하면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물론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환경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도 맞춰야 하지만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도 양날의 검이에요. 당장은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 유출을 고착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하면 투자 재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번 돈으로 국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작은 가게부터 제법 큰 기업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업을 키우려고 해도 기존 재벌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정치에 뛰어들려고 해도 가문 중심의 벽에 막힙니다. 시민 운동을 해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으로요. 그래서 누군가는 큰 충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점진적인 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든 정치적 격변이든 뭔가 큰일이 터져야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논리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위기 속에서 변했거든요. 하지만 위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기득권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에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죠. 결국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현재 상태로는 나아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점진적인 개혁이든 급격한 변화든 외부의 충격이든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건 분명해요. 이 나라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치가 망가지고 부패가 퍼지고 기득권이 굳어지면 어떤 나라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원이 많아도 사람이 뛰어나도 위치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시스템이 썩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반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불리한 조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 없이도 작은 땅에서도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선 나라들이 있잖아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정할지 정하는 건 그 사회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나라의 국민들도 결국 선택할 겁니다. 지금처럼 살 건지 바꿔볼 건지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들도 결국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변화는 분명 올 거예요. 그때까지 희망의 불씨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요. 풍요로운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수십 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